그러므로 소피아가 잃어버린 아버지 비토스를 찾듯이 시몬의 길은 물에, 시몬의 바닥에 쉬고 있는 그 어두운 거울에 이른다. 항상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즉 시종일관 끝까지 살아남았던 개신교의 진정한 유산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는 물에 이르는 시몬의 길에 다다른다. 이 물은 이제 은유적인 사설이 아니며 어두운 정신에 대한 살아있는 상징이다. 나는 이것을 많은 사례를 대신할 만한 하나의 구체적 예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개신교의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꿈을 자주 꾸었다. 그는 언덕에 서 있으며 아래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안에는 어두운 호수가 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호수에 다가가는 것을 항상 막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꿈에서 알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가까이 물에 가리라고 그는 결심한다. 물가에 가까이 가자 어두워지고 으스스해졌다. 갑자기 돌풍이 물 표면 위로 스쳐 지나갔다. 이때 공포감이 그를 사로잡았고 잠에서 깨어났다. 이 꿈은 자연적인 상징의 내용을 보여준다. 꿈을 꾼 사람은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길은 그를 신비스러운 물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일어난다. 즉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만지며 그럼으로써 물은 치유의 힘을 갖게 된다. 꿈에서 그것은 바람, 원하는 것에서 부는 푸뉴마라고 하겠습니다. 푸뉴마다. 물을 솟행케 하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간이 물로 내려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정령의 입김은 섬뜩하다. 그래서 그렇게 정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성에서 이걸 정신이라고만 번역을 하다가 그냥 정신이라고 번역하면 정말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여기서 정령이라고 수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원인이 인간이 아닐 경우 혹은 인간이 그 원인을 모르는 모든 것에서 그렇게 느끼듯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감으로써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존재, 누멘이 암시된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기대나 자의적 계략도 활기를 넣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살며 전율이 인간을 엄습한다. 인간에게 있어 정신이란 항상 오직 사람이 믿는 것, 스스로 만든 것, 책에 있거나 그것에 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생겨나면 그것은 불가사의하고 무시무시한 귀신 노름이어서 원시적 불안이 순진무구한 이성을 엄습한다. 케냐의 엘고니 노인들은 불안을 만드는 자라고 부르는 밤의 신에 대해 내게 설명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차가운 바람결같이 그는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은 오한을 느낍니다. 아니면 그는 높이 자란 목초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기이하게 대낮에 갈대밭에서 피리를 불면서 배회하며 목동들을 놀라게 하는 아프리카의 모양신 판이다. 이처럼 꿈에서의 푸뉴마 입김은 밤의 어두운 시간에 시몬의 깊은 계곡에 있는 물가 갈대밭 기슭에 발을 디딘 패스터, 가축대를 거느린 목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불같이 이글거리던 정신은 인류의 실증이 나서 창조자의 영광을 위하여 곰과 함께 으르렁거리기 위해 숲으로 간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의 노인처럼 자연으로 나무, 바위, 시몬의 물가로 내려온 것일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보물을, 즉 아버지의 귀중한 유산을 다시 찾으려면 항상 아래로 향해 내려가는 물의 길을 가야만 한다. 시몬에 대한 영지주의 창가에서는 아버지의 왕의 왕관에서 없어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부모가 아들을 보낸다. 그 진주는 깊은 우물 밑바닥에 있는데 그 우물은 육체적 정신적 부의 세계, 유격적이며 도취된 세계인 이집트 땅에서 용이 지키고 있다. 아들이자 상속인은 보석을 가져오기 위해 길을 떠났으나 이집트적 세속의 광란의 축제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과제를 잇는다. 그러자 아버지의 편지가 그의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는 길을 떠나 물가로 가서 어두운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바닥에 있는 진주를 찾아서 마침내 그것을 최고의 신격에 헌납한다. 바르데사네스가 써서 보냈다는 이 창가는 우리 시대와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시대에서 나온 것이다. 인류는 구하고 기다렸다. 그것은 구세주의 상징이 된 샘물에서 나온 물고기, 시면으로부터 끌어올림이었다. 내가 이 글을 쓸 때 밴쿠버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연속해서 물이 나타나고 다루고 있는 자신의 꿈이 궁금했다. 꿈을 꾸면 거의 매번 물에 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목욕을 하든가 변기가 흘러넘치든가 관이 터지거나 내 집이 물가로 휩쓸려 가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막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본다든가 내가 물에서 나오려고 하거나 목욕 중에 욕조에 물이 흘러넘칩니다. 물은 가장 잘 알려진 무의식의 상징이다. 계곡에 있는 호수는 무의식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의식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흔히 하의식이라고 표시되기도 하여 종종 의식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물은 계곡의 신이며 그 성질이 물과 같은 도의 수령이며 음에 흡수된 양이다. 그러므로 물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화된 정신이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신학자의 꿈 역시 그가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기적과도 같은 살아있는 혼의 작용을 물가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분명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깊이 하강하는 것은 항상 상승해서 선행하는 것 같다.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그는 산 위에서 일종의 성배의 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산자락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산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지하계와 같은 물이 쏴사거리며 흐르는 어둡고 깊은 협곡, 시면이 산과 산 사이를 갈라놓고 있음을 발견했다. 가파른 오솔길이 시면으로 나 있었고 반대편에서 다시 어렵게 위로 오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꿈에서 깨어났다. 여기서도 꿈꾼 사람이 밝은 위쪽으로 오르기 위해선 우선 어둡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 드러난다. 이 시면에는 위험이 있고 영리한 자는 그것을 피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용감하지만 영리하지 못한 모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보배를 경솔하게 놓쳐버린다. 꿈을 꾼 사람의 진술은 정신을 오직 높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의식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정신은 겉보기에는 항상 위로부터 온다. 아래로부터 오는 모든 음울한 것, 사악한 것이 온다. 이 개념에서 정신은 최고의 자유, 시면 위를 떠다니는 것, 지하계적인 것의 구속으로부터의 벗어남을 뜻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런 상태로 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불안 근심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뜻한다. 그러나 물은 지상적인 만질 수 있는 것이며 충동이 지배하는 육체의 액체, 혈액이자 피비린내 나는 성질, 동물의 냄새이며 열정이 가득 찬 육체성이다. 무의식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뚜렷한 의식의 대낮의 밝음에서부터 예로부터 교감신경으로 불리는 저 신경계 아래쪽까지 미치는 그런 정신이다. 대뇌 척추계처럼 지각이나 근육 활동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기관 없이 삶의 균형을 얻고 매우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동시에 흥분됨으로써 다른 생명의 가장 내면에 있는 존재로부터 오는 기별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극도로 보편적인 체계, 모든 신비적 융합 고유의 토대다. 반면에 뇌척추 기능은 자아가 명확하게 분리하는 데서 절정에 달하고 항상 공간 매체를 통해서 표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형식을 파악하려 한다. 후자는 모든 것을 외부적인 것으로 체험하나 전자는 모든 것을 내면적인 것으로 체험한다. 무의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종의 밀폐된 개인의 내밀한 삶으로 간주된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칭하며 특히 온갖 사악한 생각의 근원이 되는 장소로 해석되고 하고 있다. 심실에는 나쁜 피의 귀령, 성급한 분노, 취약한 관능이 살고 있다. 의식에서 바라보면 무의식은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의식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분리시키고 개별화해서 보는 대뇌의 일인 듯하다. 무의식도 마찬가지여서 전적으로 나의 무의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좁은 자기 중심적 주관성에 빠지고 막다른 골목인 심적인 지하 세계의 동굴에 살게 됨으로써 모든 악한 동물의 공격에 내맡기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의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은 물론 먼저 자기 자신의 상을 본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자는 자신과의 만남을 무릅쓰게 된다. 거울은 아첨하지 않고 그 안에 보이는 것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즉 영국 배우의 가면인 페르조나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던 그 얼굴을 충실하게 내보인다. 거울은 가면 뒤에 있으며 진정한 얼굴을 보여준다. 이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에서의 첫 번째 담력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을 겁먹게 하기에 충분한 시험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란 불쾌한 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경에 투사하는 동안은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을 참고 견뎌낼 수 있다면 비로소 과제의 작은 부분은 해결된다. 우리는 최소한 개인적인 무의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인격에 살아있는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꾸밀 수도 없다. 이 문제는 극도로 어렵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 전체를 불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절망감과 무능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강한 성질, 아니면 오히려 약한 성질이라고 해야만 할까? 강한 성질은 이러한 시사를 좋아하지 않으며
선악의 어떤 영웅적인 피안을 회상해내고는 매듭을 풀기보다는 단칼에 잘라버린다. 그러나 청구서는 언젠가는 지불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단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자의는 정직함, 진리, 현실성의 장점을 갖는다. 그러므로서 집단적 무의식의 보상적 반응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제 도움이 되는 착상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전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생각을 인지하게 된다.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꿈에 주의하게 되거나 혹은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인간의 더 깊은 본성에 깃들어 있는 유용한 힘은 깨어나게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무력함이나 유약함이 인류의 영원한 체험이며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대한 영원한 해답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몰락해 버렸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을 때 만약 알았더라면 할 수 있을 것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총체적인 경험에 비하면 극히 적다. 그러므로 무의식에는 아직도 많은 공간이 남아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도는 이와 비슷한 태도를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인다. 집단적 무의식에 필요한 또는 요구되는 반응은 원형적으로 형태를 갖춘 관념에서 드러난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우선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을 뜻한다. 그림자는 물론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인데 깊은 우물로 내려가는 자는 그것의 고통스러운 협소함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오는 것은 예측할 수 없게도 무한한 크기의 엄청난 불확실성이며 외양상으로는 내면도 외면도 위도 아래도 이것도 저것도 내 것도 내 것도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떠돌아다니는 물의 세계인데 여기에서 교감신경의 영역, 모든 생명체의 심혼의 영역이 시작되며 나는 이것저것으로도 분리될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타인을 체험하며 타인은 자아로서 나를 체험한다. 집단적 무의식은 밀폐된 개인적인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넓게 열려있는 객관성이다. 나는 일상의 의식에서 모든 객체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지만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는 모든 주체들의 객체이다. 그것에서 나는 가장 직접적으로 세계와의 유대를 맺고 있어서 내가 실제로 누구인가를 쉽게 잊어버린다. 이 상태를 표시하는 데는 망연자실이란 적절한 말이 있다. 그러나 이 자기는 세계 또는 하나의 의식을 알 수 있다면 하나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에 접촉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에 대해 무의식적이다. 그것이 원초적 위험이다. 스스로 이 플레로마 가까이에 있는 원시인들은 그 위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의 의식성은 아직 불확실하고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와도 같고 이제 막 원초의 물에서 떠오른 상태에 있다. 무의식의 파도가 쉽게 그를 덮칠 수 있으며 그는 자신이 누구였던가를 잊고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시인들은 자제되지 못한 정감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런 정감에 의식이 너무 쉽게 빠져서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향해왔다. 의식, 집단 표상, 교리가 이런 목적에 기여했다. 즉 그것들은 무의식의 위험, 영혼의 위험에 대항해서 설치된 대미자, 담이었다. 그러므로 원시의 의식은 강신술, 탈마법, 흉조 예방, 위로, 정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즉 마술적 유익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설치되었던 울타리는 후에 교회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상징이 오래되고 쇠약해지며 허물어져 붕괴되어 버리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물은 더 높게 솟아오르고 무한한 재앙이 인류에게 닥쳐온다. 타오스 푸에블로의 종교 지도자인 로코 테넨테 고베르나도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인들이 우리의 종교를 파괴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종교가 몰락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인 태양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도울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인과 모든 세계는 10년 내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러면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 되어 의식의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무의식의 바다가 밀려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속에 여러분에게 오는 걸 한두 가지씩 좀 나누면서 소화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용이. 자기의 그림자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으로서 자기라고 느끼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영역이 있는 것. 자기 것인데 자기 것으로 오운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죠.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죠. 내가 억압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억압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리시켜놓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나라고 우기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장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때부터는 융의 표현에 의하면 집단적 무의식의 보상적 반응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떤 집단적 무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집단적 무의식의 어떤 보상적인 반응,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 자아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찰을 통한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겠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많은 강박적인 환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강박적인 행동을 반복함을 통해서 불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강박이 방어하고 있는 어떤 것, 어떤 정서, 어떤 기억, 나의 의식으로부터 지워져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텐데 그걸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이겠죠. 그런데 이 강박적인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내 그림자를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어떤 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러면 어떠면 우리가 말하는 해석이나 설명을 통해서 상담자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전 자기의 그림자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은 끊임없이 자기는 옳은 것이죠. 내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성경책을 읽어가면은 이야기 속에서 보면 항상 뭐랄까 좀 이야기 쉽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의식과 무의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어떤 때는 선과 악으로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는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런 선과 악은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군대라고 이름 붙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어 있던 어떤 말이나 상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 군대라고 하는 그 귀신 이름은 이게 많다라는 뜻인데 뭐 한 3천에서 6천 사이의 숫자만큼 말할 때 군대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에게 왜 이게 들어갔는가 보면은 그 이야기상으로 보면 나중에 되면은 이 사람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인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귀신들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귀신이 보내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어비스라 해서 심연으로 보내지 마소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심연이라 그러면은 지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귀신의 거처라고 생각하는데 귀신은 거기를 가기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조차도 그 하다못해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같이 있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도대체 지옥이라는 게 뭔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결국은 이 그런 이야기들 성경책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신약뿐 아니라 구약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속에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옥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지옥이가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하는 거죠. 멸망당할 만큼이나 두려워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두운 면, 그 귀신 내면에 있는 어두운 자기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면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이야기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행동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 환자라고 하는데, 항상 이야기 속에서는 끝나고 나면은 도대체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를 모르겠는 거죠. 그걸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경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면 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도 다분히 그런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어두움과 밝음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두 가지 문제들이 묘하게 얽혀 있는데, 사람은 자기는 밝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어두움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밝음으로 보이는 것이지 결코 밝은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담겨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밝음과 어둠이 같이 있는데 우리의 어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합된 나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나는 밝은 쪽만 나라고 인식하는 한 내 그림자를 보지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합된 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다른 사람은 나를 전체로서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나의 반쪽만을 나라고 우기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는 보통 우리 임상에서는 이거 신타니가냐 이거 디스타니가 하냐는 용어를 써요. 어떤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주는 경우에도 이거 신타닉한 것은 내가 해주는 얘기가 저 사람의 이고가 기분 좋을 만한 이고를 거스르지 않는 내용을 얘기해서 공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고 디스타닉한 것, 이고가 저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사람 안에 실제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듣는 것을 거스르지만 참으로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에 공감을 해줄 때 그걸 공감으로 이해한 환자에게는 이거 디스타니간 인터벤션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자를 우리가 반영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에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반영을 해 주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인터벤션에서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의 이고 스트렝스가 상당히 있는 경우만 이게 통해요. 그런데 아직 이고 스트렝스가 약할 때는 여기서 이고 디스타니간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하면 자기를 침해하고 공격했다고 하면서 바로 치료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나를 와서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계속 저를 무시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난 정말 더 이상 선생님하고 일을 더 이상 상담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한 번도 수용해 주지 않고 계속 제가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거 신타니간 조이닝, 이분이 들어서 괜찮은 조이닝, 이 사람의 의식에 맞추는 거죠.
이분이 내 이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고가 생각하는 건 내가 자기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요. 오늘 선생님에게 내가 선생님에게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해서 선생님이 오늘 많이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내가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고 의식적인 입장에서 공감이 일어난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신탄이가 하는 것은 안전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공격성을 그대로 묻어둬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어떤 해결책은 안 돼. 지금 당장 어떤 이분이 저항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래서 고의적인 어떤 접근만으로만 가서는 이분의 정말 공격적인 성향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처음에는 지지적인 입장이나 조금 더 이고 신탄이가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이고 스트렝스가 웬만큼 자랐어요. 이제는 웬만큼 자기 할 얘기도 하고 지금 불평도 막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돼 있는 경우 같으면 제가 하는 내가 오늘 한 얘기가 다 선생님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다 선생님 공격하는 얘기라고 들으셨는데 사실은 처음 오시면서 지금까지 벌써 50분 동안 40분이 넘게 선생님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불평을 듣는 것이 사실은 나도 많이 힘들어서 선생님하고 내가 상담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벤션을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게 이고 디스타니가 미러잉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 화를 냈는데 그냥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화를 낼 만해요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고 센타니간 자동조적인 조이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고 디스타니가 미러잉을 했어요. 당신이 굉장히 침해당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사실은 당신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렵다. 나도 사실은 당신을 포기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면은 이고 스트렝스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저한테 기분 나쁘시다면 그러면 우리 그만둡시다 하고 어떤 상담이 그만 두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이고 디스타니간 조이닝은. 그런데 이고 스트렝스가 상당히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야 내가 공격을 해도 항상 뭐 좋은 얼굴만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한 것을 선생님이 정말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거 신탄인가 한 얘기만 하면. 그래 많이 화가 나셨군요. 근데 이 사람이 들을 땐 정말 내가 화난 것을 선생님이 이해를 할까 하는 쪽에서 공감을 못하는, 공감이 일어난다고 생각되지 않는 게, 그런데 어떠면은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자기하고 똑같은 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을 정말 내가 버리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있다. 자기한테만 있는, 자기가 지금 답답해서 원통하고 힘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오히려 더 강하게 지금 했을 때 이분의 자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어쩌면 자기도 자기 안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 삶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공격성을 아무도, 선생님은 그 얘기를 좀 알아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만 해서 자기의 정말 깊은 정서를 못 알아주는데,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조금 버리고 싶다고, 선생님도 나에 못지않은 분노와 공격성과 좌절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때 이분이 이분이 정말 내 답답한 것을 깊이 이해하는구나 하면서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고 디스타니가 미러잉이 있던 효과가 생기는 경우인데 임상적으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섀도우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화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화를 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그 불편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내 불편한 얘기를 해도 괜찮은 어떤 퍼미션이 떨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내 얘기를 선생님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고 느낀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사실 이 신앙을 확신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죠. 예,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답답함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말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목사 앞에 가면은 더 말을 못 하고 자꾸 자기는 상당히 신앙심 좋은 것처럼 말하려고 애쓰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난 정말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대답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라고 말하면서 그 행사 그렇게 경험한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고 불신하던 사람이 오히려 이 뭐라 말하자면 그죠. 이 교회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그전까지는 전부 뭐랄까 사람 같지 않아 보였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밝은 쪽에 말해야 되고 밝은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런 쪽으로 길들여진 게 아까 처음에 얘기 나올 때 그 지성이라는 역할이 그걸 의식을 드러내는데 밝음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도록 자꾸 유도하는 게 지성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또 연결이 되어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연결되는 거죠. 그래 의식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고라고 하는 게 이고 신타니가다 이고 디스타니가다 하는 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밝음의 세계죠. 의식에 있는 거니까 무의식의 세계는 어쩌면 어둠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의식 속에서는 아까 이거 디스타니가 미러잉을 할 경우에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당신 치료자 안 하고 싶어 라고 내가 선생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 좀 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겠다고 하는 이 치료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의식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지만 무의식적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사람처럼 느껴진다. 지금 아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계속 1년, 2년을 했는데 선생님이 목석처럼 느꼈지 사람처럼 안 느껴졌는데 선생님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사람의 섀도우죠. 이 사람의 섀도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선생님 안에도 이 섀도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선생님도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생동감이 생기는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사님 그럼 오지 마세요. 저거 이렇게 서로 불편하면은 이건 못하는 거지. 저도 제가 허용할 시간이 있고 뭐 하는데 여사님 그러면 저도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네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오히려 굉장히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러면 또 같이 얘기를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나의 대적이 되는구나. 바로 나랑 내 상대가 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비용도 어떻게 그냥 조금 해줄 수 있어 뭐 이러고 하니까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하신 그게 그냥 실상에서 일어난 것들이 아닌가. 저번에도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디스타닝 미러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그대로 지금 나도 당신 못지않게 나도 이게 있어 라고 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직성이 안 풀려요. 그 자기를 저는 그 제대로 이해해 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격적이니까 슬슬 피해버리고 그렇죠. 그냥 오냐오냐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통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신 게 실생활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생활에서 이거 디스타닉한 어떤 그런 리스판스가 필요할 때 너무 지나치게 이거 신타니가 가게 되면 희생양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보더라인 페이션트나 보더라인 레벨의 어떤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 너무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로만 가가지고는 여러분들 계속 빅팀이 되어버려요. 그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내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해야 그분도 자기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고 여기서부터 안 되는구나 해야 이분들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머문다는 걸 아시는 분이죠. 실제 경험 속에서. 예, 뭐 저도 좀 그런데 앞에 다 지나가서 이야기한 건데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쩌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이해가 셀프 언더스탠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죠. 네네.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과정에서 자기 이해라는 것 자체가 큰 화두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어떤 주제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 이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연결해서 봤을 때 자기 구조가 취약하다는 말을 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면 뭐 우리 강 목사님이나 아까 우리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어떤 공격적인 굉장히 강한 대상이 성향이 있을 때 자기 구조가 취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희생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쩌면 뭐 아까 성서의 예를 들어서 군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자체가 자기 구조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립성보다는 끊임없이 주변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 그러니까 그림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자기라는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감춰진 어떤 연약함이나 수치스러운 자기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보다도 어떤 주변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 모습이 자기 것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뒷면에 감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여기서 이제 이거를 틀을 깨고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것과 무수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틀을 깨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공격성도 드러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는 경향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좀 밖으로 끌어내고 또 이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느냐를 했을 때 자기 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어떤 뭐 가면이라든지 그림자의 어떤 자기 존재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걸 접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다양하죠. 예, 네네. 그러면서 또 자기 구조가 취약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형성돼 버린 경우 그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군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또 어떤 굉장한 뭐 우리가 좀 영적이나 종교적이 봤을 때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분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병적인 문제로도 접근해 갈 수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저러 하여튼 많은 걸 어떤 조금 그래요. 어쩌면 임상적으로 되게 네네 분열성 경향을 아주 심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번에 심리 내적인 거. 그러니까 현상으로 피노미널로지컬리 현상적으로는 분열적인데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앞에서 선생님들 다 좋은 얘기 하셔갖고 저는 이제 그 그림자를 인식하는 게 참 그러니까 의식에서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탐색해 간다는 건 지난한 과정이라서 한편으로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그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통합 능력은 분명히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적인 정서를 대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어떤 통합되어진 그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 성숙을 보는 지표로 봅니다. 예,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그에 덧붙이자면 내담자가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자기가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장을 알 수 있는 것. 다른 쪽에서는 이런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섀도우를 자기의 그림자를 통합해낸 사람만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이제 만나는 내담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왜 어르신들이 아닌 몸서리가 난다는 표현 아세요? 몸서리가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항상 이 마음이 그런 상태로 오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 하고 이걸 좀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드롭되는 일이 많았는데 나는 어땠지?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뭐 말 한마디로 어떤 그 학습되는 어떤 이 방법을 알려줘서 되는 일은 아니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견뎌내고 버티는 쪽으로 요즘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이분들을 컨테인하는 힘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네.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고 유세를 안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치료자가 함정인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꾸 해결책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 영역은. 근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림자는 해결책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 네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도 또 하나의 침범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충분히 가장 큰 침범이죠. 너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저도 내담자들한테 그걸 공부한 거죠.